명절이 중요하지 야근이 중요하니? 내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시각은 명절 당일 새벽 5시 40분이었다.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한 나는 씻고 짐을 챙기고 눈을 붙이려 했지만 최봉순 여사의 전화가 자정을 넘겨 걸려왔다. 내일 아침 6시까지는 와야 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저 오늘 야근했거든요. 좀 쉬고. 명절이 중요하지 야근이 중요하니?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 전화가 끊겼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있다가 3시에 알람을 맞추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옆에 누운 남편 최준혁은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 내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씻고 화장을 지운 얼굴에 로션만 바르고 전날 미리 싸둔 가방을 들었다. 나서기 직전 남편을 깨우지 않았다. 아니, 깨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거기서도 당신은 잠만 잘 테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 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 좀 이따 갈게. 너무 졸려서. 나는 화면을 보다가 그냥 출발했다. 고속도로는 예상과 달리 차가 많았다. 명절 귀성 행렬이 새벽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라디오에서는 아나운서가 명랑한 목소리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탕국 끓이기, 설거지, 상 차리기, 심부름, 또 설거지. 끝나면 늦은 저녁, 귀가 씻고 쓰러지기. 그리고 내일 출근. 참자.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니까. 현관문을 열자 이미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최봉순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말이 나왔다. 왔니? 가방은 방에 넣고 빨리 와. 육수 먼저 올려야 해. 네, 어머니. 가방을 방에 던지다시피 놓고 손을 씻었다. 앞치마를 찾아 묶으며 부엌에 들어섰다. 시계가 새벽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부엌에는 전날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재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무, 두부, 명태, 동그랑땡 재료, 호박전 재료, 생선.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이 짧지 않을 것임을 몸으로 알았다. 도라지 먼저 무쳐. 소금에 절여놨으니까 물기 꽉 짜고. 네, 고사리는 간장에 달달 볶아야 해. 들기름 넣고 향이 충분히 날 때까지. 네, 어머니. 숙주는 데치기만 하면 물 생겨. 살짝 볶아야 해. 기억해. 나는 조용히 대답하며 손을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를 내렸다. 직접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끔 간을 봐주거나 더 볶아. 불 줄여라고 했다. 그 말들을 다 들으며 묵묵히 음식 준비를 했다. 6시 반쯤 시아버지 최병만이 거실에 나왔다. 가운을 걸치고 신문을 집어들더니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당신, 아침은? 아직이요. 좀 이따 드세요. 그래, 며느리 왔어? 네, 아버님. 저 왔어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네. 그것으로 끝이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소파에서 한동안 신문을 읽고 계셨다. 7시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지금 출발하려는데 아침 먹고 갈까, 거기 가서 먹을까? 나는 전을 붙이다가 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낀 채 대답했다. 여기 와서 먹어.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뭐 있어? 거기 뭐 있어?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뒤집개를 움직였다. 와서 먹어. 전화를 끊고 고사리를 볶기 시작했다. 뜨거운 프라이팬에서 기름 향이 올라왔다. 눈이 약간 따가웠다. 7시 40분 시동생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20대 중반의 시동생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에
고개를 들이밀었다. 형수님, 혹시 먹을 거 있어요? 전 지금 부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돼요. 아,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도 돼요? 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불렀다.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기다려. 시동생은 어깨를 으쓱하고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꼈다. 나는 전을 뒤집으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기다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구나. 단, 저 사람은 곧 받아먹겠지. 8시 20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도착했다. 다들 일어났어요? 저 왔어요. 씩씩한 목소리. 밖에서는 항상 저렇다. 나는 들기름을 두르며 대꾸하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두 톤 밝아졌다. 나는 프라이팬만을 바라보았다. 예, 어머니, 저 왔어요. 남편이 부엌 입구에 나타나 나를 보았다. 잠깐 뭔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1초를 넘기지 않았다. 고생하네. 나 배고픈데 뭐 있어. 지금 부치고 있잖아. 다 되면 불러줘. 거실에 있을게.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TV가 켜졌다.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을 계속 붙였다. 9시가 지나면서 부엌 안의 열기는 상당해졌다. 가스레인지 2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한 곳에서는 탕국이 끓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전이 지글거렸다. 이미 3시간 가까이 서 있었던 내 허리는 묵직하게 당겼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완전히 배어들었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바람 들어오면 전이 제대로 안 붙여진다고 해서 닫아둔 상태였다. 호박전 반죽 좀 물거. 달걀 하나 더 넣어. 달걀을 깼다. 파전은 두껍게 붙이면 안 돼. 얇게. 숟가락으로 반죽을 얇게 폈다. 생선은 밀가루 먼저 묻히고 달걀에 담가야 해. 그냥 달걀에 넣으면 옷이 안 입혀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작년에도 들은 말이었고 재작년에도 들은 말이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공간에서 말대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자기야, 나 물 한 잔만 가져다 줘. 시원한 걸로.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 나는 뒤집개를 잠깐 멈추고 대답했다. 나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떠다 마셔. 아, 알았어요. 잠깐의 침묵. 이윽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부엌 입구를 통해 냉장고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마치 이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아니, 얘, 남자를 부엌에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니? 에이, 엄마, 물 한 잔 마시려는 건데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부엌은 여자의 공간이야. 그 소리를 생선에 밀가루를 묻히면서 듣고 있었다. 지금 몇 년도지? 이 생각을 명절마다 한다. 애미야.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시원한 물 떠다가 네 남편한테 가져다 줘라. 그게 여자가 할 일이야. 남편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부엌 입구에서 물러섰다.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컵을 꺼냈다. 얼음을 넣었다. 물을 따랐다. 쟁반에 올렸다. 거실로 걸어 나갔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소파에 다시 자리를 잡고 TV를 보고 있었다. 고마워. 쟁반을 내려놓으려는데 온 김에 저쪽 테이블에 리모컨도 좀 가져다 줄래? 리모컨을 꽉 움켜쥐어 건네주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없이 채널을 바꾸었다. 뒤집개를 다시 들었다. 생선이 타기 직전이었다. 10시가 넘어서자 시어머니의 지시 속도가 빨라졌다. 당국 간 봐. 간이 약한 것 같아. 도라지 한 번 더 묻혀봐. 기름기가 좀 적어. 잡채 당면 불었어. 냉장고에서 좀 꺼내놔. 떡은 썰어놨어? 찜기에 올려야지. 지시들이 서로 겹쳤다. 나는 우선순위를 정해가며 하나씩 처리했다. 당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가 짜다는 소리를 들었다. 물을 조금 더 부었더니 싱겁다고 했다.
그냥 먹기 좋은 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11시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에서 나가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오며 말했다. 나 잠깐 누울게. 다리가 아파서. 잡채는 너가 마저 해. 후.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사라졌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났다. 시아버지와 남편 준혁 씨 동생 준서가 무언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아, 재밌다. 하하하. 나는 잡채를 무쳤다. 혼자서. 12시 20분 탕국이 완성되었다. 저는 이미 넓은 접시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나물은 5가지가 보기 좋게 그릇에 담겼다. 잡채는 윤기가 흘렀다. 생선구이는 노릇했다. 떡은 쪄서 식혔다. 차린 것들을 보는 순간 어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이 아니었다. 허탈함도 아니었다. 강렬하게 배고프다는 감각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밥을 한 술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다. 슬그머니 숟가락을 들어 탕국을 한 모금 마셨다. 뜨겁고 진한 맛이 혀에 닿았다.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왜 이게 이렇게 맛있지? 아, 배가 고프구나. 예.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다. 언제 일어났는지. 다 됐어. 거실 상부터 내가렴. 남자들 상 먼저야. 네. 상을 차리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 탕국, 밥, 나물, 전, 잡채, 생선, 떡, 김치, 젓갈, 소주.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의 앞에 차례차례 놓였다. 수저를 놓고 물컵을 놓고 냅킨을 놓았다. 와, 음식이 다 맛있겠다. 남편이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다. 짠.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었다. 웃음소리.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낮은 식탁 옆 의자를 손으로 톡 두드렸다. 애미야, 우리는 부엌에서 대충 먹자. 네, 어제 찬밥 남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버리기 아깝잖니. 찬밥.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저녁 남은 밥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 있었다. 식어서 굳은 밥. 찬밥. 나는 한숨을 쉬며 그것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으려고 했다. 데울 것까지 있어. 국에 말아 먹으면 따뜻해. 국 한 그릇 떠와. 나는 찬기가 나는 딱딱해진 찬밥을 전자레인지에서 꺼냈다. 탕국을 한 국자 퍼서 찬밥 위에 부었다. 밥알들이 천천히 퍼졌다. 부엌 낮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거실에서는 뜨거운 탕국 냄새가 났다. 방금 내가 끓인 것과 같은 냄새였다. 밥 아끼는 게 미덕이야. 국에 말아 먹으면 따뜻하니까 후루룩 말아 먹어라. 시어머니는 자신도 찬밥을 먹었다. 그것이 마치 공평한 것인 양.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수십 년째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직 여기서 아무 자리도 없었다. 그저 이 계절마다 불려와 일하는 손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며느리야, 소주 좀 더 가져와라. 시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밥을 뜬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나가 소주를 가져다 주었다. 부엌으로 돌아왔다. 숟가락을 들었다. 자기야, 여기 전이 다 떨어졌어. 더 가져다 줘. 남편의 목소리.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접시에 전을 더 담았다. 거실로 나갔다. 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무도 올려다보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왔다. 국도 좀 더. 시아버지였다. 탕국을 덮어서 국 대접에 담았다. 거실로 나갔다. 돌아왔다. 숟가락을 들었다. 찬밥과 미지근해진 국이 담긴 그릇. 급하게 한술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또 한술. 서둘렀다. 언제 또 불릴지 모르니까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켰다. 또 한술. 그 순간이었다. 아, 명치 바로 아래에서 뭔가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밥덩어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위가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물 마시면 될 거야. 물을 한 컵 마셨다.
통증이 아니라 불쾌함이었다. 그것을 체함이라고 판단했고 잠시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사과 좀 깎아내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위쪽에서 뭔가가 조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답답한 느낌이었다. 사과를 깎으면서 그것이 단순한 체증이려니 했다. 급하게 먹어서 그런 거겠지.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사과를 4쪽, 8쪽으로 나누어 접시에 올렸다. 거실로 들고 나가려는데 팔이 약간 무거웠다. 고맙다. 시아버지가 사과를 집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에 기름 묻은 그릇들을 담그는데 명치에서 조이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이상하다. 단순한 체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주먹을 쥐고 위 속에서 비틀고 있는 것 같은.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점점 증상은 심해져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자기야, 나 좀 심하게 체한 것 같아. 병원 좀. 남편이 소주잔을 들다가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을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는 않았다. 응, 천천히 먹지 그랬어. 또 식탐 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식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간 넘게 서서 일하고 찬밥 먹으면서도 심부름하느라 제대로 한 술도 못 먹고 급하게 삼키다 체한 것인데 식탐. 거실 찬장에 소화제 있어. 그러곤 남편은 다시 소주잔을 들었다. 나는 찬장에서 소화제를 꺼내 씹었다. 쓴 맛이 혀에 퍼졌다.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세졌다. 파도처럼 잠깐 잠잠해지다가 더 강하게 밀려왔다가 한 손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짚고 무릎이 약간 흔들렸다. 이거 단순한 체증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사과 더 깎아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과도를 들었었지만 손이 떨려 사과를 집으려는데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 순간 위 안쪽에서 뒤틀리는 통증이 너무 강하게 왔다. 과도를 싱크대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소리가 났다. 딸각.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할 정도로 젖고 명치에서 배 전체로 통증이 퍼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만 해도 배가 찢어질 것 같았다. 잠깐 이대로 있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간신히 들어올려 번호를 눌렀다. 119. 119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갈라지고 작았다. 저 좀 살려주세요. 상담원이 침착하게 증상을 물었고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답했다. 명치 아래에서 위 전체로요.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요. 숨쉬기가 약간 어렵고요. 땀이 많이 나요. 급성 위경련 같은데요. 병원에 데려다 줄 가족은 없으세요? 나는 잠깐 생각했지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병원에 안 데려가 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주소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통증이 잠깐 잦아드는 틈새에 냉정하게 생각했다. 짐을 챙겨야 해. 일어나서 캐리어를 꺼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충전기, 지갑, 보험증. 손이 떨렸지만 하나씩 챙겼다. 오늘 여기서 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새롭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생각 같았다.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열어 거실을 쳐다봤는데 세아가 소주 좀 2병만 더 가져와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걷기 시작했다. 현관을 향해. 소주는. 당신 어디 가? 아파서. 병원 갈 거야. 그제야 이 남편 놈이 제대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회색빛인 것, 이마에 맺힌 땀,
몸을 약간 구부리고 있는 자세. 그리고 캐리어. 뭐야? 많이 아파. 내가 같이 가줄까? 가줄까? 이 사람의 어휘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고의가 된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베푸는 것이다. 그래, 같이 가줘라, 아범아.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치 관대한 허락을 내리는 듯이. 나는 그 순간 이 집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았다. 시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남편이 움직이지 못한다. 아내가 쓰러져도 필요 없어. 여보, 술이나 계속 처마셔. 얘가 지가 잘못 먹고는 왜 애꿎은 지 남편을 잡고 난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현관으로 걸었다. 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듯 하더니 서서히 머리가 식어가며 정리되었다. 당신네 조상 위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새벽부터 6시간을 일했어요. 돈도 안 받고. 그런데 나보고 찬밥을 먹으라고요? 예, 여자는 원래 그래. 밥 먹는 내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심부름하느라 급하게 먹다 체했어요. 그런 나한테 식탐 냈냐고요? 이 집 며느리로 살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나는 신발을 신으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다. 통증 속에서도 나가려고요. 오늘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소리쳤다. 야, 먹을 게 있어야 식탐도 나는 거야. 찬밥이나 주는데 무슨 식탐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는 소주잔을 든 채 굳어 있었다. 남편만이 나의 팔을 잡으려 앞으로 왔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단 같이 병원 가자. 119입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 문을 열었다. 구급대원 2명이 의료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나의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마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많이 아프시죠? 일단 혈압 재볼게요. 여기 앉으세요. 그대로 현관 벽에 기대어 앉았다. 커프가 팔에 감겼다. 혈압이 꽤 높네요. 통증 지금도 있으세요? 네, 위경련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남편이 구급대원 옆에 서 있었다. 제가 같이 타도 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난 당신 집 가정부가 아니야. 남편이 멈칫했다. 나는 구급대원을 따라 복도로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애미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설거지는. 그 말을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동안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천장의 형광등, 수액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감각, 커튼 너머 다른 환자의 기침 소리, 어딘가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 의사는 급성 위경련과 소화불량이라고 했다. 혈압이 많이 올라 있다고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복 상태에서 급하게 음식을 먹었을 때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의사는 잠깐 내 얼굴을 보다가 더는 묻지 않았다. 링거를 맞는 2시간 동안 남편에게서 12통의 문자가 왔다. 여보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병원 어디야? 내가 갈게. 전화 좀 받아줘. 여보야. 그저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링거 줄을 바라보며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 생각은 처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침대 위에서 그 생각은 다른 무게를 가졌다. 명절마다 되뇌던 체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명확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운전해서 새벽부터 일하고 찬밥을 먹고 아프다고 했을 때 돌아온 말이 식탐. 병원에 데려다 준 건 119였다. 보호자 칸에 쓸 이름이 없었다. 그렇게 링거 바늘이 꽂힌 팔 안쪽을 바라보았다. 파란 혈관이 비쳤다.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내 몸을 줄 수 없다. 2시간 후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짐이 있었다. 캐리어를 두고 나왔다.
그리고 할 말이 있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시동생도 보이지 않았다. 치워지지 않은 상, 빈 소주병, 사과 껍질이 담긴 접시. 왔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일어서려 했다. 얘 그러게 천천히 먹지. 아휴, 등신같이 급하게 먹어서 이 사달을 내니 119는 왜 불러서 동네 망신을 시키니. 그냥 체한 거면 손이나 따달라고 하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나는 링거 자국이 남은 팔목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말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난 잘못 없다. 급하게 먹은 네 탓이다. 이 말이 하고 싶으셔서요? 맞아요. 미련하게 남의 조상상 차리면서 정작 내 밥은 찬밥을 줘도 찍소리 한 번 못한 제 탓이 크죠. 예,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시험이 잡아먹겠다. 걱정 마세요. 2번 다시 어머니 안 볼 거니까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여보, 일단 나랑 얘기 좀. 여자들은 원래 그래야 한다고 하셨죠. 나는 말리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을 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찬밥 먹고 심부름하고 아파도 소화제나 먹으라 소리 듣고 119 불러야 병원 가는 게 여자가 원래 그래야 하는 건가요? 그래, 내가 살아온 게 다 그랬어. 나도 다 그렇게 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신 건 어머니 선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며느리를 식모인 줄 알고 찬밥 주고 부려먹는 집은 이제 안 가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네 조상상 차리다 아프다는 아내한테 소화제나 먹으라고 한 사람이랑 저도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여보, 어머니, 아드님 돌려드릴게요. 저 이혼할 거예요. 하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 캐리어 들고 나갈게요. 방으로 들어갔다.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남편이 현관 앞에 서서 막으려 했다. 비켜. 여보, 오늘 있었던 일 내가 다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이혼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애미야, 거기서 설거지는 누가 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닫혔다. 조용해졌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남편 준혁은 2달간 매일 연락을 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다음엔 다시 시작하자고, 그 다음엔 엄마한테 단단히 얘기했다고. 그것들을 다 잊고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간간히 알겠어 라고만 했다. 시어머니 최봉순 여사는 나에게 전화를 3번 했다. 첫 번째는 네가 너무한 거라고 했다. 2번째는 남편이 밥을 못 먹는다고 했다. 3번째는 사실 당신도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나 이혼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고 했다. 나는 3번째 통화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다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저한테 처음으로 고생했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근데 저 이미 결정했어요. 아이가 없었고 공동재산도 복잡하지 않았다. 서류는 6달 후 정리되었다. 남편이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응, 후회 안 해. 잠깐 생각했다. 당신이랑 만난 건 후회 안 해. 근데 그 집에서 참았던 시간들은 좀 후회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이듬해 명절 아침, 나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눈을 떴다. 알람 없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아서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사다 둔 식빵이 있었다.
달걀이 있었다. 버터가 있었다. 팬을 꺼내고 버터를 녹였고 달걀을 깨서 넣었다. 식빵을 토스터에 넣었고 커피를 갈았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노릇하게 구운 식빵, 달걀 프라이.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바깥에 차가 거의 없었다. 다들 어딘가로 갔겠지. 명절이니까. 나는 달걀 프라이 위에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포크로 노른자를 터뜨렸다. 노란 것이 퍼졌다. 빵에 올려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었다. 충분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등신같이 급하게 먹었다고 하지 않았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게 밥이지. 창밖에 햇살이 더 밝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그대로 받았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결국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올 한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이 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